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장에 조금 하락을 했다 다시 반등을 했죠.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왔다가 그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오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시 이후부터 제가 주가가 좀 계속해서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기술주의 하락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 자체에 힘이 없었다. 그래서 S&P 500이 계속해서 7천을 갖다 돌파하려는 시도는 많이 했지만은 결국 일단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내려앉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1% 상승했고 나스닥 0.59%, S&P 500 0.33%, 러셀이 0.27%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만 상승했던 하루였다. 자, 아침장은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었다가 1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나스닥에 하락이 있었다. 그 밑에는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약 후강이 되면서 전강 후약이 되면서 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에서 본다면 다우만 1차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 쪽에 상당히 힘이 많이 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뭐 관세 추진이 나 있다. 빅테크가. 그래서 빅테크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빅테크가 많이 올라갔던 데 따른 좀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게 움직인 게 거의 없었습니다. 테슬라만 좀 움직였고 오라클 좀 움직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움직인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좀 쉬어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반면에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죠. 이쪽으로 일단 다우 쪽으로는 계속해서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유틸리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베이징 머티리얼스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장이 요간씩은 지금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상승을 7천을 갖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만 조금씩 커지는 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아무래도 유틸리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5개는 일단 상승 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매기가 순환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는 종목 가고 안 가는 종목 안 간다. 특별히 오늘장에서 컨슈머 디펜스 있죠. 자, 경기 방어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코카콜라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부동산, 그 다음 베이징 매트리스 원재료라든지 컨슈머 시클 이렇게 경기 순환주 있죠.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그렇고 자, 그런 식으로 연출된 것이 오늘 하루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낸셜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그 다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이 오늘 하루 동안의 장이 흘러갔던 모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이제 연두색이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 위에 있는 하얀색이 있죠. 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장에서 9시 반 있죠. 자,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시까지입니다. 1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같이 올라갔다가 1시 정도 돼서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금방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같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양대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나스닥이 돼서 비트코인이 가지 않으면은 나스닥이 가기가 좀 힘든 모양이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5일선에 맞으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7만대를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만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6만 9천 대까지 무너져 버렸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또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또 심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7천을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7천에 돌파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눌림목이 나오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박스권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좀 기다렸었다가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있죠. 많이 내려올 때 그럴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7천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있고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의 장세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팬딩에서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다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기술주가 아니고 다우지수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중심으로 좀 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많은 것은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자, 그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론은 경기 부양주 이런 것들을 부양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 관련된 주식들, 자, 이런 무거운 주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건 다 마이너스인데 지금 내 다우만 좀 플러스만 되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지만 저 계속 눌림목은 나오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다우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시고 다우 쪽에 일단은 좀 집중하자. 물론 기술주도 안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긴 가는데 자, 하반기나 돼야 가지 않겠나. 자, 실질적인 상승세는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 이쪽에 더 많은 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요거 자체는 지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도 좀 낮아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번에 200일선도 일단 돌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있다 거기서 올라오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요런 모양입니다. 저점을 갖다가 깬 다음에 200일선 받고 올라왔는데 다시금 21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저항을 받고 다시금 내려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대신에 지금 아까 보셨듯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 되겠죠. 이런 것들은 힘이 강한 반면에 지금 나스닥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지 지금 이제 안 가고 있는 쪽에 힘을 실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나스닥이 많이 달려오니까 더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라든지 이때까지는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더 많이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 쪽에 조금 더 많은 그때 힘을 싣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러셀도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 역시도 저점과 저점이 좀 높아지는 가운데 있죠. 근데 러셀도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힘이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겠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러셀에 이제 다우, 근데 다우 쪽에 더 많은 힘을 실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US 10년물 금리가 1.4%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재패니스 엔도 많이 떨어졌죠. 오늘 장에서 2.45%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금리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떨어지는데 이쪽만 큰 폭으로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떨어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있죠. 여기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0으로서 0.4 정도 예측했고 저번에 0.6이었는데 소매 판매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트럼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돈을 더 갖다 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또 금리를 또 인하하려는 그런 입장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GDP 나오 이런 것도 3.7%로서 4.2%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번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장은 이건 뭐 크게 뭐 떨어진 건 없으니까 근데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GDP 한번 보겠습니다. GDP 나우의 폴캐스트가 3.68%가 나왔는데 자, 그렇게 나왔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슈머 스펜딩 있죠. 소비 지출 PC가 1.63%, 그 다음 non-residential fixed investment 있죠. 이거는 비거주자의 지금 고정 투자입니다. 이것이 0.38%, 그 다음에 residential investment, 여기는 좀 줄어들었고 마이너스 0.01로서 이거는 거주자 투자죠. 그 다음에 private inventories 이것도 0.8%로 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수출이 0.62%, government spending이 0.26%,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3.68%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1월 26일하고 한 달 전에 하고 비교해봤더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일단 빠진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경제 성장률이 3.68%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미국의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에는 4.8% 정도 상승하면서 연체율 자체가 2017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저소득층 젊은 차입자들의 연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소득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급증하면서 학자금 대출의 연체도 16.3%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 또한 12.7%, 5.2%가 상승되고 있고 전체 부채가 18조 8천억 달러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K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기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늘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컨슈머 크레딧 있죠. 그건 소비자 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2월 달에 들어서 엄청나게 큰 폭의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한 240억 달러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치인 5조 한 11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지금 이제 증가세가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빌려가지고 생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임금 인상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근데 인플레이션 조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돈들을 빌리니까 당연히 연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EPS에 지금 서프라이즈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란지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 5%, 5에서 20%, 20에서 40%, 40% 이상의 EPS의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플러스 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되는 쪽이. 자,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의 이익은 성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수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 이것이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불가능한데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5%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반면에 9만 개에서 11만 개 일자리가 추가될 경우에는 S&P 지수가 0.25에서 1% 정도 상승할 확률이 20%, 그 다음 6만에서 9만 개 일자리가 추가될 경우에는 S&P 500이 0.25에서 0.75 상승할 확률이 40%다. 가장 일단 지금 이제 적합한 것은 6만 개에서 9만 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3만 개에서 6만 개 추가될 경우에는 0.25에서 0.5%에서 하락에서 상승해서 변동할 확률이 한 30%, 3만 개 미만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요거는 뭐 상당히 적죠. 0.5에서 1.5%로 하락할 확률이 5%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6만 개에서 9만 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수가 0.25에서 0.75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금리 인상폭이 적절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지만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수익률 곡선이 더 높게 재조정돼서 채권의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금리가 낮게 되면 연준의 완화 사이클 재개가 늦었다는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첫 금리 인하는 6월 달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월에 미국 경제에 한 7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월보다는 5만 개가 높은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실업률이 한 4.4%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노동시장 약세 조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데 ADT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고용은 거의 정체 상태, 그 다음에 구인 공고 역시도 2020년도 9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1월의 해고 건수는 200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동시장이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정책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력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비농업 구분의 고용의 순위분기점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고용을 갖다가 지금 이제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일단 이 고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점은 되진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능성이 낮은 두 가지 시나리오도 있죠.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11만 명을 넘게 되면은 S&P 500 지수가 0.5에서 1% 정도 하락할 수 있고 너무 사람이 많으면은 금리를 안 내릴 거니까. 근데 사람이 만약에 너무 적게 나온다. 그렇기 때도 0.5에서 한 1.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정말 침체에 빠진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낙관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만 순환매라든지 시장 다변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은 나오지 않겠는가. 한 6만에서 9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518 정도 되고 있죠. 저번에 3.6이었으니까 조금 일단은 입찰률도 낮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B2 커버리 있죠. 그거 자체가 2.68배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가 2.59배 정도 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입찰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게 일단은 입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해외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앞지르고 있는데 이런 차트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강세 이후에 어떤 추세가 이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년간의 미국의 지배력 이후에 미국 주대 인공지능의 혁명이 강력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국제라든지 신흥시장의 주식이 국내 시장, 즉 미국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자체가 광범위한 체제 변화에 대한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AI에 대한 막대한 자본 지출, 그에 따른 투자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거래인지 자, 그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특별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생산 복귀라든지 해외 생산의 기지의 재개발, 보호무역 지비, 보호무역주의의 정책, 해외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자금 이동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iShares MIC의 이머징 마켓의 ETF입니다. E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섹터 있죠. 섹터 웨이트, 섹터가 가장 많은 것이 요 노란 건데 여기 IT입니다. IT가 가장 많고 한 30%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나라별로 일단 웨이트 있죠. 나라별로 무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차이나가 한 26%, 타이완이 21%, 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이 한 16%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섹터라든지 나라별의 웨이트가 정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보통 한 83%, 85%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이 지금 저쯤에서 올라온 폭이 78%니까 아직도 갈 수 있는 것이 한 7% 정도는 남았지 않았나.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아직까지는 더 많이 달릴 수 있다. 미국 시장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AI 병목 현상 때문에 좋은 업체들도 있지만은 또 이상하게 엄한 데서 많이 일단 고통받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겠죠. 그걸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히토류, 그 다음엔 전력, 이제는 한때 풍부했던 메모리 칩이 AI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서 기기라든지 칩 제조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메모리 가격이 급등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스마트폰 프로세서의 제조업체인 퀄금의 주가가 지난 목요일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휴대폰 생산이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 8% 이상이 하락이 됐죠. 닌텐도 역시도 지난 도쿄 증시에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마진 압박을 경고한 후에 1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PC의 제조업체들 역시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레노버 그룹과 델 테크놀로지에서 10월 최고치 대비해서 25%가 하락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높은 반도체 가격이 PC 수요를 갖다가 위축시킬 것이다. 그런 우려가 스위스 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로지텍 인터내셔널도 확산되면서 11월 최고치 대비해서 한 30%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곳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골마 터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은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정보는 아니죠. 그래서 가격에는 반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현물 가격이 지난 몇 달 동안에 600% 이상 급등하면서 스마트폰인지 자동차 같은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은 낸드 칩을 비롯한 저장 장치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해당 부분의 비용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겁니다. 지금 600% 정도 뛰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가격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다른 업체들이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언제 구할지가 캐션 마크라는 거겠죠. 그래서 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회복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TSMC의 1월 매출이 나왔는데 TSMC의 최신 수치가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TSMC의 1월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4,013억 달러의 대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매출의 수치가 TSMC가 358억 달러 정도의 매출의 목표치, 그다음 65%의 총이익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메타라든지 마소,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6,450억 달러를 아무래도 이런 자본 지출 때문에 TSMC의 AI 수요가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AI는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공급업체들의 2020년도에 AI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투자 자금의 흐름의 주요 관심사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몇 달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에 관한 내용인데 AI 수요와 견조한 사업 매출의 전망을 바탕으로 팔란티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일단은 하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와 캐피탈 마켓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의 주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는 $200에서 $180로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한 26%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공공이란지 민간 부분 모두에서 인공지능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상업 매출은 좋았는데 이제 해외 매출이 안 따라줬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조금 문제였고, 자, 군사 분야 외에도 아무래도 미국의 상업 고객들이 AI 도입해서 팔란티의 운영 체제를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미국의 상업 매출이 137%나 급증하면서 2020년도 전망치는 미국의 상업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기존 고객층 사이에서 사용자 수, 사용 사례 수,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늘려서 시장 침투를 강함에 따라서 급격한 성장이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했던 사람이 더 많이 쓴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 그래서 미국의 상업 매출이 최소 115%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의 상당한 성장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자, 주가가 일단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보다 더 많은 일단 주가의 상승인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기대치가 지금 너무 높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매출이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지금 이제 팔란티로 향하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외 매출까지도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팔란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이 190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명이 스트롱 바이고 7명이 바이, 12명이 홀드, 그 다음 2명이 언더퍼폼, 1명이 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14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역사적인 소프트웨어 매도세가 이제 충분히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만한 10개 종목을 소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번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례 없는 광범위한 폭락을 겪었는데 요거는 일단 30년 만에 경기 침체를 제외한 최대 규모의 12개월 하락세를 겪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입장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부분의 시가총액이 최고점 대비해서 2조 달러가 감소했다. 그래서 S&P 500의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8.4%로 엄청나게 줄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IGV 있죠. 이거 ETF입니다. 지금 이제 요거 소프트웨어 ETF인데 요거 자체가 3주 만에 20% 이상이 급락했고 아무래도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최고치보다는 여전히 28%가 낮은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JP모건에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즉 향후 3에서 6개월 내에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은 AI 혁신 시나리오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량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성장주까지도 가리지 않고 하락세를 현재 초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공매도 수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헤지 펀드들은 현재 소프트웨어보다는 AI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은 이러한 상황이 위험 균형을 임박한 반등 쪽으로 기울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AI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낮아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높은 포지션이라든지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 그리고 펀더멘탈 탄탄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위험의 균형은 특히 고품질 소프트웨어 부분, 즉 말해서 사이버 보안 이런 데서의 반동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너무 비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하락의 위험은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투자자들은 고품질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투자 비중에 늘려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포트에 좀 넣어야 될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있고, 그 다음에 고스타, 그 다음에 데이터독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옥타, 그 다음에 센티널1, 더 스노우브레이크, 트윌러, 그 다음 지스케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담아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일단 추천이 많이 된 주식은 마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개월 동안은 21%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많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상승된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60명 중에서 56명이 매수를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한 60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다 스노우브레이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3개월 동안 34%나 급락을 했죠. 43명의 애널리스트가 강력 매수 또는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평균가는 아무래도 28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다면은 조금씩 담아갈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실제로 저렴한 투자자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20%인데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는 55,000달러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사람은 클로드 에르브라는 사람인데, TCW 그룹의 전 상품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125,000달러 넘었었을 때도 이 사람은 53,000달러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10월 이후에 채굴된 비트코인 양이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아무래도 모델이 제시하는 재신의 적정 가치는 55,000달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페어밸류 있죠. 그러니까 공정 가치 자체가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뭐 6만대 좀 깨지게 되면은 조금 다 오는 모습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다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내려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는 10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과 자기의 적정 가치의 추정치의 비율 자체를 본다면 4.3에서 0.3 사이로 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시장이 주시장에서 갭 비율이 있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P 레이쇼, 이것도 또 역사적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2.5에서 0.3 사이를 저한테 요거와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가격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랫동안 반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정가치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공정가치에서 벗어났던 자산이 결국은 공정가치로 되돌아온다 해도 그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말은 있는데 그게 일단 정확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비트코인의 약세장을 예로 들어보면은 공정가치 비율은 4.0에 갓다운 건시 0.5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비율을 본다면 0.5 미만에서 2.0 연산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반등이 현재 비율은 1대1에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비트코인 약세장이 적정 가치에서 멈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공정 가치인데 그 가격 55,000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가격대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빠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결론은 답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가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가야는 저번에 한번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일단은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올라가던 추세 있죠. 이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강한 상승세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했던 라인대 있죠. 요 라인대가 요 갭을 갖다 메우면서 요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80불 때 그거만 돌파했으면 주가는 다시금 갈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기세 안 됨으로써 내려왔죠.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면서 어깨가 좀 무너졌다. 이때부터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는 달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했던 요번에 실적 봐서 갭으로 일단 다운됐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이제 예측치보다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즉 미스를 했죠. 가이던스도 미스했고 그 미스 때문에 이런 모양이 펼쳐지고 있다. 즉 말해서 성장주인데 성장주는 미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비트를 하면서 매출의 비트가 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장주의 가치인 성장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20불대를 깼기 때문에 20불대는 저항과 레지스턴스와 지금 지지 서포트를 이해주는 라인대인데 그 20불대를 강하게 깨버리니까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하락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이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야만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실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뭐 손절하신 분들 손절하셔도 되겠고, 손절하시고 다시금 다른 종목 다오라든지 그런 지금 가는 쪽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라인대에서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투매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투매를 받아서 이게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지금 내려왔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내려온 거지 이거 자체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죠. 그다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둘 다 안 보고 뭐 손절하신 분도 손절하시고 좀 반등이 난다면 조금 손절하시고 그다음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금 돌아 나가서 가려면 적어도 다음번 실적 때까지는 있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